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관절의 스포츠 손상 중에서 이 슬랩 병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슬랩 병변이라는 것은 풀텀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superior labral from anterior to posterior tear라 그래서 레이브럼, 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 와순이라는 연골 조직의 위쪽에서 앞쪽부터 뒤쪽까지 파열된 모습을 우리가 슬랩 리전, 슬랩 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부분에 이 바이셉스 텐던이라 그래서 상완 이두근의 장건, 바이셉스 텐던 중에서 롱헤드가 가서 관절 안으로 진행되면서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이셉스 텐던 어태치먼트 부위가 인발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전체 어깨 인저리, 그러니까 전체 어깨 질환 중에 한 5% 미만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고, 대개는 이제 운동선수나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반복적으로 던지기가 필요한 선수들의 어깨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반복적인 투구 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드라는 질환이 있는데, 글레노휘머럴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스라는 이런 관절의 운동 생리학적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추후에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같이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슬랩 병변이란 혹은 이제 슬랩 리전 혹은 슬랩 테어라고 하는데, 어깨 관절 상부에 위치한 관절 와순이라는 연골판이 뼈에서 찢어져서 터지거나 너덜너덜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또 그 부분이 특정 동작에서 운동 능력을 저해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최초로는 이 1985년에 닥터 앤드류스 등이 이 롱헤드 오브 바이셉스, 그러니까 이두박근 장건의 인접 부위의 손상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1990년에 닥터 스나이더가 이 슬랩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고, 대체적인 발생 기전 및 증상,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메커니즘 오브 인저리라고 하는 부분에 컴프레션 포스 투 더 숄더, 어깨에 이제 컴프레션 포스가 강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 아웃스트레치드 암, 팔이 뻗쳐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그쪽으로 압박되는 힘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만 이때는 발표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 그리고 오버헤드 액티비티, 팔을 위로 올리고 움직일 때 특히나 이제 조금 심해지는 양상, 그리고 안에서 찝히는 캐칭이나 팝핑 같은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랩 리전에 대해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어깨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병증의 원인이 되는 글레노이드 레이브럼은 우리말로는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섬유성 조직 또는 섬유 연골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에서 이 골막과 관절낭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게 되는데, 조직의 내부는 대부분 이 무혈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치유가 잘 안 돼요. 특히나 이 수피리어 혹은 이제 위쪽 혹은 이제 안테리어 레이브럼, 그쪽은 포스테리어나 인피리어 레이브럼에 비해서 혈액 순환이 더 안 되는 조직으로 손상에 취약하고 치유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관절은 이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 어깨 관절 중에서도 이 관절와 상완 관절로서 오목한 관절와하고 위팔뼈 머리가 만나는 관절이고, 바이셉스 텐던의 롱헤드가 이렇게 관절로 진행돼서 위쪽에 관절 와순에 붙는데, 그쪽 수피리어 레이브럼의 연결을 부착되는 모양을 띠고 있는 이 관절에 대해서 주목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를 이루고 있는 글레노이드 캐비티, 그리고 글레노이드 캐비티가 있고, 이렇게 레이브럼이 그 주위를 이렇게 360도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섬유성 조직이 붙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글레노이드 레이브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거기에 달려 있는 이 롱헤드 오브 바이셉스 텐던, 그리고 관절낭 중에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요 인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명칭이나 위치를 좀 알고 계시면 이제 추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 슬랩 리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슬랩 리전은 말씀드린 대로
이 superior labrum과 long-head of biceps tendon 주위의 병증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위가 관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글레노이드의 오목한 부위에 이 압력을 높여서 글레노이드의 유효 직경을 또 넓혀서 그렇게 하면서 이 다른 부위 위쪽 관절화순 말고 앞쪽이나 뒤쪽 아래쪽 관절화순과 마찬가지로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회전 상태, 즉 이제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의 어깨 운동을 할 때 토셔널 리지디티, 비틀림 강성을 좀 높여서 관절이 어느 정도의 운동 범위를 유지하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대개 어깨 관절의 안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위는 이 전하방 관절 와순,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하방 관절 와순인데, 이 전하방 관절 와순과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인피리어 글레노휴머럴 리가멘트가 이제 관절 안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슬랩 리전을 만들었을 때 인피리어 글레노휴머럴 리가멘트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외회전 시 관절의 앞쪽으로 향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부위를 다시 우리가 봉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스테빌리티가 회복된다는 보고로 보아서 이 위쪽에 있는 관절 화순도 관절의 안정성을 일조하는 부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분류를 알아볼 건데,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지느냐. 이 슬랩 파열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위쪽 관절 와순이 파열되면서 이렇게 약간 프레임이라 그래서 너덜너덜한 그런 이런 모양새가 이제 타입 1이고요. 내시경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지만은 뼈에는 붙어 있는. 타입 2는 이렇게 뼈에서부터 아예 그냥 디태치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거를 타입 2라고 하고, 타입 3는 일부 요 레이브럼이 바이셉스 롱헤드와 떨어져 가지고 버켓 핸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양동이 손잡이 모양처럼 밑으로 쳐져 있는 모양새로 나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타입 3라고 했고, 그 와중에 이쪽으로 쭉 이제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 쪽으로 해서 연장이 돼서 파일이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타입 4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보면 타입 1은 위쪽에서 그냥 약간 이렇게 너덜너덜한 정도, 타입 2는 떨어져 있는 정도, 타입 3는 이렇게 벗겨져서 밑으로 쳐져 있는 일부 조각이 있는 부위, 타입 4는 그런 파열이 이 바이셉스 텐던 쪽으로 쭉 연장이 되는 거를 우리가 타입 4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네 가지만 우리가 타입을 잡고 치료 방침을 이제 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이 분류가 다양해져서 일단은 이 타입 2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서브 타입이 생겼고, 그리고 타입 10까지 연장이 된 모양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입 2A를 보통 우리가 요 바이셉스 텐던이 붙어 있는 부위를 우리가 12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앞쪽으로 해서 파열이 좀 있는 거를 타입 2A라고 하고, 타입 2B는 여기서 뒤쪽으로 가면서 뒤쪽에만 국한된 파열이 있는 경우를 타입 2B라고 하고, 타입 2C를 전반적으로 다 파열된 거를 타입 2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타입 4 이후에 타입 5부터 타입 10까지 생겼는데, 타입 5는 위쪽에 슬랩이 있으면서 앞쪽 안테리어 레이브럼까지 다 끊어져서 방카트 리전까지 이어져 있는 이런 부위를 우리가 타입 5라고 했고, 타입 6는 이제 타입 4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타입 3처럼 떨어져 있는데 일부가 아예 떨어져서 플랩처럼 떨어진 경우, 타입 7은 위쪽 관절화순이 찢어지면서 미들 글레노 휴머럴 리가먼트라고 하는 중간에 관절 캡슐이 좀 두꺼워져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타입 7이라고 했고, 타입 8은 뒤쪽으로 이렇게 연장돼서 보통 이제 앞쪽에 있는 관절 와순이 파열된 것을 반카트 병변이라고 하고, 뒤쪽에서 찢어진 것을 우리가 리버스 반카트 병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뒤쪽 관절 와순까지 연결돼서 파열된 것을 타입 8, 타입 9은 전체적으로 360도 삥 둘러서 다 찢어진 경우, 판 레이브랄 테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타입 10은
위쪽 슬랩 병변이 이제 관절 와순에 국한돼서 파열이 있으면서 중간에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쪽에 있는 레이브럼은 괜찮은데 이제 그 아래쪽으로 해서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쪽에 레이브럼에 파열이 동반돼서 이렇게 병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생긴 경우를 타입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한 2004년, 2005년 이후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익스텐션된 클래시피케이션이 발전이 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랩 리전은 어떠할 때 발생이 되며 어떤 기전으로 악화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는 급성기 외상에 해당되는 이 forceful traction load 및 direct compression load로 인한 파열과 또 반복적인 투구 동작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밍을 하거나 팔이 심하게 갑작스럽게 잡아당겨진다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팔을 뻗은 채로 혹은 어깨 그대로 손상을 당하면서 이 두 급성기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투구로 인해서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에 변화가 생겼을 때, 요 좀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이 포스테리어 캡슐라 타이티니스라고 이 반복적인 투구를 하다 보면은 외회전이 조금씩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뒤쪽으로 해서 관절낭 자체가 약간 수축이 되고 구축이 되는 이 포스테리어 캡슐라 타이티니스가 잘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거드라고 하는 글레노휴머럴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병증이 생겼을 때 슬랩 페어의 취약한 구조가 되고 계속 누적이 되면서 슬랩 리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상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이런 투구 동작 시, 반복적인 투구 동작 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슬랩 파열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투구 동작은 이렇게 와인드업, 그리고 암 코킹, 그리고 액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팔로 스루 페이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심한 외회전을 받는 구간이 이 레이트 코킹 시가 되겠고, 이때는 이 위쪽에 있는 레이브럼이 필백 현상으로 벗겨지듯이 손상을 받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암 디셀러레이션 페이즈 때 가속기를 거쳐서 감속기가 되었을 때는 팔이 앞쪽으로 쭉 잡아당겨지면서 이 트랙션에 의한 관절 와순 파열의 손상에 취약한 그런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관절 운동 범위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관절 와순 위쪽, 특히나 위쪽이랑 뒤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관절 와순의 파열에 좀 취약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로 얘기를 하면 이 포스테리어 캡슐라 콘트랙처, 그러니까 뒤쪽 관절낭의 콘트랙처 구축이 있으면 이 뒤쪽 관절낭이 타이트해져서 레이트 코킹하는 시기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팔을 투구하는 동작에서 뒤로 외전을 해서 외회전을 하는 시기에 이 외회전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는 윗팔뼈 머리가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및 수피리어 레이브럼과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이브럴 테어를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반복적인 이벤트가 쌓이고 쌓이면서 수피리어 레이브럼의 필백 현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되고, 그게 이제 슬랩 리전을 조금 더 악화시키거나 발생을 시키는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필백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관절을 위에서 이렇게 머리 쪽에서 아래쪽으로 갔을 때 이쪽에 이제 글레노이드가 되겠죠. 관절 와쪽 부위고 그쪽에 덮여 있는 요 슈피리어 위쪽과 뒤쪽에 있는 레이브럼이 이렇게 보이고, 롱헤드 바이셉스 텐던이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오구돌기가 있고요. 견갑골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롱헤드 바이셉스가 붙어 있다가 외회전이 됐을 때 과하게 이게 비틀리면서 이 위쪽에 있는 관절 와순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필백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슬랩 병변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병태 생리 중에 하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스터널 로테이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투구를 반복적으로 하게 돼서 외회전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이 뒤쪽으로 벗겨지는 이 필백 현상이
조금 더 과하게 일어나서 찢어지고 증상을 일으키고 하는 슬랩 리전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디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 필백 현상과 더불어서 이 글레너 휴머럴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 이 안쪽으로 내회전이 줄어드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회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캡슐이 타이트해지니까 외회전은 늘고 내회전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앞쪽이랑 뒤쪽으로 해서 관절을 좀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글레너 휴머럴 리가멘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아래쪽에 있는 인페리어 글레너 휴머럴 리가멘트는 안테리어 밴드와 포스테리어 밴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 약간 돌출돼서 좀 두꺼워진 구조물이 뭐 다른 관절의 리가멘트처럼 아주 꾸덕꾸덕하게 딱딱하게 있는 그런 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관절랑이 두꺼워진 그런 이제 밴드 같은 형식의 이 관절랑의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글레너 휴머럴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그 어느 정도 길이가 유지가 됐을 때는 이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 그 중심점이 요 관절와의 베어 스폿이라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움푹 패면서 약간 연골이 얇은 부분에 맞춰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로테이션 할 때 우리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주변의 레이브럼 안쪽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글레너 휴머럴 리가멘트가 이렇게 짧아지거나 구축이 되면은 뒤쪽으로 외회전을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데 외회전을 했을 때 이 센터 오브 로테이션의 중심축이 바깥쪽으로 이 1시에서 2시 방향 사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위팔뼈 머리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어깨 관절이 로테이션과 글라이딩이 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로테이션 되면서 관절에서 미끄러지듯이 글라이딩 되는 게 좀 심하게 일어나서 위쪽, 특히나 뒤쪽에 있는 관절 와순을 계속 짓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이런 슬랩 병변이 생길 수 있는 병태 생리학적 그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위쪽 관절 와순, 상부 관절 와순이 파열되거나 손상에 취약한 구조물이 됐을 때, 그 손상에 취약한 그 시기는 우리가 투구시에서 레이트 코킹 시와 이 디셀레레이션 시로 봐야 될 것이고, 이 레이트 코킹 시에서 이제 외회전과 외회전이 과하게 일어났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수피리어 레이브럼이 손상에 취약해지고 그러면서 슬랩 리전이 생기는 이런 병태 생리를 갖고 있고 디셀레레이션 시에는 마찬가지로 바이셉스 텐던과 수피리어 레이브럼이 트랙션 인저리, 트랙션 포스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면서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이 슬랩 리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이 다 우리가 주의해서 정상적인 투구 메커니즘을 가져가게 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항상 이 많은 투구에 노출이 되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운동 범위가 생리적으로 외회전이나 내회전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이 좋아지려면 외회전이 약간 늘어나고 내회전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주를 너무 과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관리가 필요한 것이 다 이런 식으로 관절 와순의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슬랩 파일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기도 하고 염증성 조직 때문에 그리고 약간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관절 위쪽에 있는 회전계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2차적으로 뭐 충돌 증후군이나 극상근 증후군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관절이 굳기도 하고. 근데 대표적으로는 주먹이 얼굴보다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 통증이 주로 이제 심해지고요. 또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팔이 잡아당겨지거나 하는 힘 때문에 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제일 흔한 거는 던지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공을 던질 때 특히나 뒤로 코킹을 할 때 통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 능력이 좀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슬랙 병변으로 인해서 가장 흔한 통증의 양상은 오버헤드 액티비티 때 페인,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려주고 머리 위로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가장 전형적이고, 그러면서 팔을 회전시켰을 때 클릭, 그러니까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에서 찝히는 캐칭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팝핑, 뭐가 터지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증상이 이제 같이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관절 와순에 손상이 있을 정도로 안쪽에 있는 움직임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아까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했듯이 어깨 관절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 통증이 있어서 좀 덜 써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운동 범위가 정상에서 벗어나면서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로테이터 커프의 스트렝스가 줄어들고 임밸런스, 균형이 깨지는 소견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형적으로 거드 같은 이 글레노 휴머럴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나 이런 이제 운동 범위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동반해서 이 스캐퓰라, 견갑골이 그 움직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움직임이 좀 이상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캐퓰라 디스카이네시스라고 하는 이 견갑골의 운동 이상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이제 밤에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나이트 페인, 그리고 관절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약간 불안정증이 심해지는 그런 인스테빌리티, 그리고 관절이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어프레이션 같은 게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버헤드 스로잉 애슬렛 같이 이제 공을 던지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통증, 던질 때 어깨 통증, 그리고 갑작스러운 구속 감소, 제군 안정,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데드암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드암 신드롬을 유발하는 아주 일조를 하는 주요 병변으로 슬랙 병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외래로 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슬랩 병변이 좀 의심이 되거나 관절 와순 쪽에 손상이 의심이 되면은 그걸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한 진찰을 하는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 가지의 진찰 검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해보는 게 물론 이제 전반적인 운동 범위를 다 확인을 하고, 어깨 주변에 있는 회전근개나 앞쪽에 있는 전방 관절 와순이나 견쇄 관절이나 뒤쪽 캡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압통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지만, 이제 슬랩에 주요해서 이 사람은 슬랩 병변이 좀 의심이 많이 된다 싶으면은 주로 하는 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컴프레션 로테이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90도로 외전을 시킨 상태에서 엑시얼 로드, 몸 쪽으로 해서 팔을 이렇게 엑시얼 로드를 가하면서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지, 그러면서 어깨에서 뚝뚝하면서 소리가 나는지, 혹시라도 뭐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과하게 했을 때 관절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컴프레션 로테이션 테스트를 최초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용한 검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오브라이언 테스트, 다른 말로는 이제 액티브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팔을 앞쪽으로 90도 정도 굴곡을 한 이후에 이제 횡방향으로 호라이즌탈 어덕션을 한 10도 정도 해서, 그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를 검사자가 이제 힘으로 막으면서 힘을 주게 해서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보통 이제 외래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엄지 1등 해보세요 하고, 팔 앞쪽으로 올리고 안쪽으로 좀 모아보세요 하고 들어 올려보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못 들게 딱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지 1등을 했을 때 들어 올렸을 때는 뭐 통증이 조금 있거나 별로 없는 케이스가 많고, 슬랙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엄지를 밑으로 그럼 바닥으로 해보고 다시 올려보세요 했을 때 저렇게 이제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우리가 양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절 와순이 위쪽에서부터 좀 손상된 게 의심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퍼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릴로케이션 테스트, 안테리어 릴리지 테스트,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된 테스트인데, 관절의 안정성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누워서 시행을 하게 되고, 90도 외전한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90도를 하고, 이 뒤쪽에서부터 관절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관절 주변에 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관절이 혹시라도 좀 불안정하거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앞쪽에서부터 뒤로 밀어주면서 그런 증상이 해소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거기서 다시 팔을 떼면서 다시 통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어, 어, 이렇게 밖으로 돌렸다가 눌렀을 때는 괜찮아졌다가 다시 떼면 아파지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쪽으로 어퍼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이 관절 와순 파열이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 있겠고 있다 없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진찰적 검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액티브 컴프레션 테스트, 오브라이언 테스트가 있고 스피드 테스트, 모디파이드 다이나믹 레이버럴 시어 테스트, 그리고 뭐 컴프레션 테스트, 바이셉 텐션 테스트, 예거슨 테스트, 킴스 테스트, 우리나라에 있는 김승호 선생님이 만든 킴스 테스트가 있고, 바이셉스 로드 테스트가 1, 2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제일 특이성이 높은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검사로는 액티브 컴프레션 테스트가 되겠고요. 진단적 결과하고 이제 관절 내시경 소견이랑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많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찰을 해서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MRI나 관절 안에다 조영제를 넣고 찍는 MRA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상부 관절 와순이 요 관절과 결절이라 그래서 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떨어진 부위에 있는 요 뼈도 음영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진하게 바뀌어 있고 골 타박 소견이 같이 누적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찢어진 부분으로 관절액이 나가서 좀 쌓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절와 주위 결절종이라 그래서 파라레이브랄 시스트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파열만 있는 경우에는 이 파열로 인해서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2차적으로 회전근개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간혹 이런 식으로 이제 혹 같은 게 생겨서 점점 그 위치에서 커지게 되면 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압박이 되고 눌리게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극하건이나 소원근 같은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고 그걸로 인한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 소견을 했을 때 양쪽에 있는 이 회전근개 근육의 양 자체가 눈에 띄게도 육안에 차이가 나고 그쪽으로 통증이 계속 있고 MRI 소견을 봤을 때 이 슬랩 파열이 있으면서 이렇게 시스트가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보통 슬랩 파열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하진 않지만 증상이랑 검사 결과를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이런 식의 동반 손상이 같이 있거나 동반된 병증이 있으면은 조금 더 수술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를 3.0 테슬라 MRI로 조금 더 해상도를 높게 찍고 관절경 장비도 뭐 4K UHD 장비로 인해서 해상도를 높은 식으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검사 소견에 따라서 수술까지도 가게 되는데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증상을 명확하게 해서 치료 방침을 정확히 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슬랩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징 스터디만 가지고 치료 방침이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미징 스터디 상에서 이런 MRI나 뭐 초음파나 여러 주변의 뭐 엑스레이나 특히나 이제 MRI 말고는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 와순 파열이 정확히 진단되기가 힘들긴 한데 MRI 상에서 관절 와순 파열이 명확히 보이고 슬랩 병변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치료 방침이 수술로 가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맞는 진찰 소견상에 아까 그런 진찰 검사상 소견에서 양성이 나타나고 본인이 그동안 이제 외상이나 이런 걸 입은 흔적이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하는 운동의 수위나 일상생활의 수위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어깨 질환 중에 증상을 나타내는 슬랩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유념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치료 방침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잡아가야 되는 그런 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슬랩 리전에 대한 이 트리트먼트 알고리즘, 그러니까 치료 방침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브록마이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려도 아시겠지만 타번 슬랩 이게 약간 너덜너덜거리고 프레임만 있는 슬랩 병변 말고는 다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 있습니다. 치료 원칙에는. 근데 이것도 다른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슬랩 파열이 있는 부위의 영상 이미지 소견과
이제 진찰을 했을 때 그에 부합하는 소견이 나타나야 이런 식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고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더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이제 치료 방침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의사의 그 재능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좌우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 이제 진단도 끝났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보존적 치료를 당연히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보존적 치료를 여기저기서 다 해보고 명확한 증상이 있고 검사 소견에서도 그런 양상이 보이면은 수술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고 오늘 MRI 찍고 찢어졌으니까 내일 수술합시다, 이런 병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보존적 치료는 여기 보이듯이 DNI,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약자인데, 이런 우리 세 가지 이 항목을 집중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decrease inflammation, 그러니까 이 파열된 부위, 레이브럴 테어 사이트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미세하게 불안정한 게 생기면서 관절 위쪽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세이드나 먹는 약이나 인젝션이나 특히나 이제 서브 아크로미얼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노멀라이즈 레인지 오브 모션, 이 포스테리어 캡슐라 릴리즈를 통해서 거드,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를 정상화시키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 스테빌리티, 로테이터 커프의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주로 이 세 가지 이 보존적 치료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충분히 대다수에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열된 부분에서 계속 통증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이렇게 주로 E형 슬랩 파열이 제일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파열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봉합해주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상부 관절화성 파열이 있고, 보시면 누렇게 이렇게 이분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결절종 시스트가 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시스트에 있는 이런 누런 액체, 젤리 같은 액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관절, 찢어진 관절 마순이 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안 좋은 유가 조직들을 좀 제거하고 충분히 이게 붙어서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앵커라 그러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작은 나사못에 달려 있는 봉합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열된 부분을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GH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움직여서 틈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워터프루프 우리가 리페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수가 될 정도로 틈이 벌어지지 않는 소견이 보이면은 이제 성공된 수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이렇게 수술을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파열된 부분이 이렇게 찢어진 거를 다시 이렇게 제 위치에다, 이 보통은 호라이젠탈 매트리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매듭이 뒤쪽으로 생기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팔을 관절 내시경상에서 뒤로 꺾으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을 시켰을 때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필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요 위쪽으로 해서 쭉 벗겨지면서 뒤로 이렇게 벌러덩 넘어가는 관절 와순이 벌어지는 소변이 봉합하고 나서는 그런 소변이 보이지 않고 멀쩡히 고위치에서 잘 유지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결과가 좋은 우리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포스트오피 리헵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1주에서 6주간은 프로텍션 피리어드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보조기를 하고 안정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아주 약한 정도의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하는 기간, 그러면서 통증을 조절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7주에서 12주 정도면은 이제 그동안 6주 정도 보조기를 하면 어깨가 약간 굳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한 6주 정도를 또 투자를 해서 한 12주까지 이렇게 ROM을 회복하는데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근력 운동을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복귀는 한 6개월에서 9개월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재활을 빨리 한다 그래서 6개월 미만으로 해서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발되거나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게 되면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본인이 했던 운동 범위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뭐 76%, 93%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좋은 결과를 많이들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특히나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본인이 이제 던졌던 구속, 제구 그런 거랑 비슷하게 돌아가거나 그거보다 좋아지는 확률이 채 40%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꼭 이제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아예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복귀를 하는 확률이 이 정도고 이제 그렇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커레이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통증이 좀 완화가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능이 좋아져서 그전 상태랑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슬랩 슬랩 리페어를 했다 쳐도 완전히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풀 리턴 투 스포츠 파티시페이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이랑 비슷하게 운동 능력을 가져가고 스포츠에 참가하는 확률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요. 모간이나 이런 다른 시리즈의 리포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97% 정도가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84% 정도가 스포츠 리턴 투 스포츠에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경우에는 보면은 same level of sporting activity로 돌아가는 게 22%밖에 안 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확률이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활을 조금 더 세심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페인 릴리프나 클리니컬 아웃컴이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통증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것들이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방법으로도 특히나 젊고 액티브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이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뭐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운동에 다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재활을 열심히 해서 단계적 재활을 거쳐서 근력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서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고 하다 보면은 그 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커레이지를 시켜주고 재활에 좀 힘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단순 슬랩 병변, 증상이 있는 슬랩 병변으로 우리가 생기는 어깨 통증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정밀 진단을 통해서 어깨 통증의 원인을 다른 부위에 있는 통증으로 아픈 게 아닌지, 견갑골 주변에 문제가 있는지, 회전근개 주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위의 관절화선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해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50세 이후의 슬랩 병변은 50% 이상에서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슬랩 병변은 증상을 일으키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히 알고 50세나 60세가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갔더니 슬랩이라 그러고 수술해야 된다더라. 그러면은 먼저 좀 의심을 해보고 다른 치료 방침을 잡아주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슬랩 병변이었고 저희 이제 무릎과 어깨, 발목 등의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경험 많고 이 검증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전문성과 시설을 갖추고 스포츠 손상이나 치료 재활에 매진하려고 이렇게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